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나요? 또 25파운드짜리 짐을 들 수 있나요? 모두 예, 이렇게 답하셨다면 미국에서는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면접 시험에 등장한 이 질문들은 기업이 구직자 찾느라 얼마나 애쓰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10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53만 1000명 늘었습니다. 월가 전망 45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물가야 아는 병이고 고용이 나아지니 유동성 축소도 감당이 된다는 게 미국 증시의 판단입니다. 월가의 안정은 우리에게도 좋은 뉴스입니다. 수요가 받치고 임금이 오르니 물가 부담도 상쇄가 된다는 논리죠. 오늘 우리 장에도 이런 온기가 전해질까요? 주간 증시 기상도 잠시 후에 안내하겠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죠. 이준석 대표의 세대 확장론에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 차별화에 나서게 될지 정리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자금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대출은 계속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또 이번 주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수입을 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에 결정된 소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주식시황,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장 전망해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다이렉트 보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다이렉트, 요걸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렴한데 필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탐사, 지난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풍경이 좀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계속 2,000명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있군요. 무슨 얘기인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무소불리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요. 그분은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진보 보수의 구도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대한민국 5년을 맡겨달라. 네, 안철수 대표가 오랜만에 문장 실력을 좀 뽐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주말에 대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최종 승자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중을 설득하고 있을까요? 주말 동안 들어온 여야의 소식,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당심이 민심을 앞섰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경쟁력 여론조사 50%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윤 후보가 최종 득표율 47.85%로 41.5%인 홍준표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책임당원 투표만 보면요, 윤 후보가 57.77% 거의 3분의 2 가까운 수치를 얻으면서 34.8%를 얻은 홍준표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4.27%, 원희룡 후보는 3.16%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여론조사 환상투표에서는 홍 후보가 48.2%, 윤 후보가 37.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앞선 셈입니다. 그 253개 당협위원장들 가운데 160명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그런 조직력이 막판에 최종적으로 결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심이 민심을 이긴 셈인데 네.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저는 그만 국민의힘과 안녕하겠습니다. 이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2030 세대들의 실망감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 무야홍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를 만들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을 하고 홍 후보를 지지했던 이 세대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국민의힘 게시판 등에 탈당 인증글을 줄지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재기발랄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노년층의 선택으로 후보가 결정됐다고 해서 노년의 힘, 노인의 힘, 그리고 또 경북 노인당이라는 표현을 줄여서 경로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비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까지 탈당이 유의미한 수치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국민의힘 전체 그 책임당원 숫자가 2배로 늘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는 세대 확장론을 이번 대선 전략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요게 윤석열 후보에게 맞춤 전략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해석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원래 기존의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 그 영남 지역의 인구적 우세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도 전략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2030 세대를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지론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드러난 상황만 보면 윤 후보 선출로 조금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 후보도 청년층 문제를 조금 인지한 모양인지 선출 다음 날인 6일에 이준석 대표와 바로 오찬을 가졌습니다. 보통 정치인들 토요일 날 점심 잘 공개 일정 안 하는데 네. 이날은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야당 질문을 출입 기자니까. 네. 질문했습니다. 2030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윤 후보한테 물었더니 윤 후보는 그건 뭐 이 대표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넘기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 선출로 2030들이 탈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거북했던 모양입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서 우리 후보가 젊은 세대가 바라는 걸 잘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각종 우려는 불식시키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번 만나봤더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달 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기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선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일단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뭐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 거론을 하면서 단촐하게 갑시다. 사이즈를 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을 내보낼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더 큰 캠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안에서 원팀 문제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제 경선을 함께 치렀던 후보들이 승복 연설은 했는데 그분들을 선대위원장이나 혹은 뭐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경선 흥행까지만 내가 할 일이라는 식이고요. 그리고 뭐 2030들을 20대부터 40대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약간 자기 갈 길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기꺼이 돕겠다는 입장을 취했고요. 그 선대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을 설득하는 작업까지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민주당도 아직까지 이 원팀 문제로 좀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자, 윤석열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반문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조국의 위선, 추미애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 이렇게 소개하면서 윤석열은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겠다.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윤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발언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국정감사에서 저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검사 윤석열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이 발언에서 조직을 빼고 국민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상이 깊었고요. 이외에도 홍준표 후보의 G7 선진국 달성 비전,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국가 찬스 등 공약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차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일합을 겨루게 되는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 대선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네. 특히 양대 당의 이 대선 후보들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인데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게 될까요? 예, 먼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페이스북에 아침마다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윤 후보,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전과 사범대 검찰총장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맞상대를 해서 윤 후보에게 여지를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신 정책적 취약성,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선 기간 동안 좀 많이 노출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파고들여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를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윤 후보가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 내가 되면 이재명 잡아넘는다라고. 저는 사실 미래 민생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갈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자, 어제는 장안동의 청년주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이게 동대문구 장안동의 장안생활이라는 청년 거주주택이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후보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에 포션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기본주택 100만 호 그리고 250만 호의 규모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그 상상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양적인 규모의 상상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입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단순히 서울 외곽 지역에 하는 공급 형태로는 안 된다. 서울 중심 한 복판에 공급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만한 입지가 어디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이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자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주장을 했는데 네. 정부하고 당에서는 약간 곤란해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요. 추가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의 뜻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갖고 집행을 하는 것이니 과연 옳은 방식인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초과 세수가 40조 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권이 좀 전략을 잘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정부와 여당이 각을 세우면은 특히나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각을 세울 경우에는 이슈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윤 후보의 공간 자체가 좀 좁아지면서 어쨌든 정책 결정권 자체는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10분 경제 시작할게요. 주말 동안 들어온 경제 뉴스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임대 재건축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에 노원구 하계 5단지를 방문했는데요. 그 공공임대 단지의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과 달리 별도의 안전 진단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계 5단지가 1989년에 준공이 돼서 올해 33년 차입니다. 640가구가 있는 노후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서 1,510가구 대단지로 그리고 새 아파트 870가구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 전세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이주용 주택을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고요. 본단지 재건축은 2025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하계 5단지 외에도 상계 마들 단지를 시범 사업으로 재건축하고 2023년부터 28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소수 소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지난 주말에도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인 모양이군요. 네. 그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서 군수송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만 리터는 하루치도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좀 미지수고요. 대신에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연내에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특사단을 보내는 것까지 검토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시점 같네요. 오늘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의 결과가 오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오전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동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약속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코로나 확산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수능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 입구 등의 그 주요 관광지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중입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질문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이번 주 우리 증시 참 궁금한데요. 전화 얼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미국 증시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거 배경이 뭔가요? 예, 그래서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미국 장 시작 전에 발표된 10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는 소식과 또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일단 그 당사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입원율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낮춰준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거의 종식 기대감들이 증시에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화이자의 이런 소식들이 그 머크
그다음에 모더나의 주가 급락을 유발했었는데 머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코로나 백신 대장주였는데 이제는 백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시장에서 공유가 되면서 이제 모더나의 주가 급락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신 10월 미국 고용지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지표가 많이 좋았습니까? 네,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래서 53.1만 건으로 10월 고용지표가 집계가 됐는데 전월 31.2만 건 및 예상치 45만 건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거는 레저, 접객,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 창고 등 그동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제 타격을 받았던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게 10월 고용지표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때는 미국 고용지표 안 나오면은 증시에는 호재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그만큼 긴축 정책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왜 지표가 잘 나오는데도 증시가 올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연준이 11월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강조했고, 또 고용시장 같은 경우 연준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중시해서 봐야 될 이벤트가 꽤 많죠.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매일매일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시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8%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개월 연속 5%대 고물가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만큼 시장이 예상하는 수합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법합니다. 반면에 너무 높게 나오면 이른바 6%대 이상의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다면은 증시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역시나 예측보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우리 증시 오늘 그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0.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이 지금 오히려 백신과 진단 키트 업체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대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SK 바이오언스도 거의 10%대 급락세를 보이는 등 백신과 관련된 대형 바이오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 키트 대표 주자인 시젠 같은 경우도 4%대 급락을 하면서 전체 지수를 지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정상화, 코로나 종식 기대감으로 여행, 의류, 항공 이렇게 컨택트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는 업종 간 그리고 테마 간 극명하게 차별화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지영 연구원님, 우리 보통 그 장이 안 좋을 때는 미국 장이 안 좋으면 커플링으로 우리도 폭락장 이렇게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미국 장이 날아가는데 우리 왜 여기는 커플링 안 하나요? 네, 이게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힘이 미국이 좀 더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시즌도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진행했지만 미국은 예상보다 더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일단은 미국이구나라고 몰려가는 경향이 이렇게 우리나라랑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러한 그 탈동조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좁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백신 접종과 위드 코로나 돌입,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의 코로나 치료제 가시화 등으로 인해서 신흥국들도 그동안 델타 변이 확산으로 타격받았던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정해진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가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신흥국들로 성장의 모멘텀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요건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제 너무 비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 전도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요. 8884님 교통정보부터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동탄 의왕간 고속도로 의왕 방향 북오산 나들목부터 서오산 분기점까지 지정체 반복하고 있어서 앞뒤 차량 간 접촉사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8884님 늘 좋은 교통정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875님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이화교를 400m 정도 못 간 지점에 2, 3차선 접촉사고로 차량 2대 정차 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구간 지금 빗길에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청취자가 오셨군요. 에스프레소님 반갑습니다. 일단 아이디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대선의 시즌이고 굉장히 민감한 시즌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한쪽 뉴스만 그렇게 되는지 눈 뜨고 노려보겠다는 식으로 멘트하면 제가 화낼 겁니다 해주셨는데, 저희 그런 데 아닙니다. 고기처럼 경제발전소는 앞뒤만 있는 방송이에요. 좌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신 공약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유는 정치가 가장 민생에 밀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게 정책이라는 상품이거든요. 그 정책을 어떻게 가다듬고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민생 있으면 든든한데 잘못 들면 돈 낭비하기 쉬운 게 바로 보험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보험을 제일 살을 잘 발라주시는 분이 제 옆에 와 계십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제픽의 주제가 셀프고 저렴하지만 다이렉트 보험 가입할 때 약간 떨린다.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고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다이렉트 보험을 오늘 해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요게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다이렉트 보험 많이 나오는데, 다이렉트 하면 뭔가 직접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대리점 뭐 이런 영업점 없이 바로 회사와 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카카오페이도 이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각 보험사들도 다이렉트 보험은 상품도 대단히 일부 상품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시장에 발을 많이 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런 예로 많은 보험사들이 다이렉트 보험의 브랜드를 따로 런칭해가지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요즘에는 뭐 미니보험, 그러니까 예전엔 보장이 많으면 좋아 보였잖아요. 막 수십 가지 보장. 종합 선물 세트.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한두 가지 정도로만 출연해가지고 판매하는 미니 보험들도 이런 다이렉트 보험 상품으로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또 뭐 AI를 접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이제 대면 채널이 아닌 비대면 채널로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걸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이렉트라는 게 우리가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 그죠. 할 때 직접 말 그대로 직접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게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가요? 이게 상품마다 다르고 보장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사람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그 설계사 수수료나 대리점 영업점 수수료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비대면
이게 대면 채널에 비해서 보통 보험료가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하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만 이것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만 고르면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되면 네.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외면당할까 봐. 네, 누가 이제 네. 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이러면은 이거 보험 가입 어려운 거 아니냐, 가입해놓고 내가 혜택도 잘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도 있는데 단순한 상품일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에 크게 누구한테 뭐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해야 될 그럴 것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뭐 전용 콜센터도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곳에다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웬만한 서비스들이나 궁금증은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 뭐 정기보험처럼 어느 보험사를 가더라도 보장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사망보험은 사실은 사망하면 드릴게요 이거지 뭐 보험사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손의료비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든 똑같은 거고요. 이런 보험들은 사실은 보장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이 가격입니다. 가격만 보고 비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질병보험도 많이 나오지만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사망보험에 대한 것도 정기보험, 종신보험 다양하게 지금 다이렉트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이렉트 보험도 하나씩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들어가 봐야 됩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네. 이젠 다이렉트 보험을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험 다 모아. 보험 다 모아. 예. 네, 직관적이네. 네, 보험 다 모아. 이게 이 시리즈들이 있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 보고 싶을 땐 내 보험 다 보여. 다 보여.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네. 이런 상품들을 모아놓은 곳은 보험 다 모아에 들어가시면 뭐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비 보험, 뭐 암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쫙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보험사별 보험료라든가 보장 내역들을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헷갈리는 게 네. 생명보험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손해보험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손해보험 회사에서 생명까지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계는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 구분은 하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사는 말 그대로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험이 주된 겁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비용 손해. 예를 들자면 생명과 사망에 대한 거는 생존보험인 연금보험이 있고 이건 살아남으면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생존보험인 거고 사망하면 돌아가시면 저희가 보험금 드릴게요 하는 건 사망보험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아니면 뭐 화재 보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암에 걸려서 진단금 1,000만 원 나오고 뭐 수술 받으면은 얼마 나오고 이런 보험들은 뭐냐? 이거는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니고 사실은 제3보험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요. 거기도 제3지대가 있나요? 네, 제3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다룰 수 있고 생명보험사도 다룰 수 있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생명보험사 쪽에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말 그대로 생존과 사망에 대한 거. 예를 들자면 사망에 대한 걸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단 일반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망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실 때, 상해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질병과 상해가 아닌 중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내란 이런 것들은 보장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망에 대한 거, 생존에 대한 거는 생명보험 쪽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와 다른 이제 질병, 손해, 손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쪽이 좋고 그러면 이제 제3보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가 좋냐? 네.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큽니다. 진단 받았을 때 보장하는 보장 금액의 크기가 금액이 일반적으로 큰 편이고 손해보험사는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건 각자 필요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네, 그것만 딱 알아가셔도 되겠네요. 네. 금액이 큰가 아니면 보장의 범위가 넓은가. 예. 자, 이번엔 그 논란의 보험입니다. 종신보험. 네. 이거 한동안 굉장히 이 보험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던 건데 네. 종신보험이라는 건 결국 내가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네.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뭔가요?
종신보험도 다이렉트 보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이란 뜻은 무언가 기한 없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에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가입해서 지금 사망하나 10년 후에 사망하나 100년 후에 사망하나 1000년 후에 사망하나 만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데 네. 만기가 없는데 그런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겠죠.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줘야 될 기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1년짜리 보험 상품보다는 100년짜리 보험 상품이 당연히 더 비싸게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종신보험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은 사망 보장이니까 내가 사망을 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게 언제까지냐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즉 사망보험은 사망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사망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 그러다 말고 보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까지는 사실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은퇴를 했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하고 이제는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녀한테 용돈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혹은 벌어놓은 돈을 조금씩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을 하면 가족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내 사망보험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까지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간 65세까지만 필요해서 기간을 정해둘 거야 하는 게 정기보험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에서 한 3분의 1 수준까지 싸기 때문에 같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죠 대신. 근데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취지에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네. 싸고 좋은 건 없다. 비싼데 안 좋은 건 가끔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더라. 이게 불변의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 법칙이 적용 안 됩니까? 그 비지떡의 개념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험료 차이가 내가 내는 돈의 차이가 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장을 해주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알면 사실은 싼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 이 아까 보험 담호화에 들어가서 암보험 선택을 해놓고 내 생년월일을 치고 검색을 누르면 2,500원 뭐 이렇게 이런 수준부터 12,000원, 13,000원 넘어가는 보험까지 다양해요. 근데 보장이 암 진단금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전부 다 똑같다고요? 네, 1,000만 원을 기준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요. 네. 보장 기준은 암 진단금 1,000만 원. 자, 비교 누르면 어떤 건 2,000원대고 어떤 건 12,000원대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보장 기간의 차이입니다. 이게 보험료가 싼 건 뭐 10년 만기. 요 10년 동안만 보장해 드려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그 이후에는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갱신형 상품이고 12,000원, 13,000원 이런 비싼 것들은 10년 동안만 내시면 80세까지 보장해 드려요. 혹은 뭐 20년 내시면 100세까지 보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내야 될 보험료도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장받는 기간을 먼저 정해 놓으시면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나는 보험료를 끝까지 그렇게 비싸게 낼 자신이 없어라고 한다면은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전체 다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총액상으로는 아마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자, 몇 살까지 보장받을 건지 만기를 내가 일단 정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요것도 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살펴보라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갱신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엔 그냥 돈 안 내면서 보장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게 비갱신형 상품의 컨셉이거든요. 갱신형 상품은 지금 당장의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돈 내는 것보다 한 2,000원 돈 내는 게 훨씬 더 부담은 적겠죠. 하지만 비갱신형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갱신되는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되냐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내셔야 돼요. 요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 보험은 그 30년 내면 100세까지 보장이던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주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계약이 있고 그리고 보통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주계약은 딱 한 가지 그 보험의 주가 되는 내용.
그거고 나머지 특약들이 수십 가지가 달려 그러면 있는데 나머지 수십 가지는 돈을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된다 그러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30년 동안 안 내야 가르쳐 되는 주던데요, 광고에서. 짜잘한 글씨로 써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예. 그 3포인트 정도로 써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어주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면 인상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데 사실은 네. 이 갱신형 보험은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80세 보험 들었어, 100세 보험 들었어.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 소득이 끊겼을 텐데 갱신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 그때 가서 지금은 유지하기 쉽지만 그때 가서는 오히려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다만 갱신형 상품이 간혹 가다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언제요? 짧은 기간 동안 보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보험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 가입이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보험을 더 가입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애들 뭐 이렇게 독립할 때까지 그 정도까지만 보장을 받으면 한 10년, 20년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그 10년, 20년짜리 10년, 20년짜리 갱신형 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니까요. 그래서 짧은 기간 가입할 때는 갱신형 보험이 유리하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니까 요거는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료를 내는 기간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생명보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몇십 년씩 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죠, 그 정도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고 그럴 수는 없나요?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럼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안 이게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할부라고 보시면 돼요. 총액은 딱 똑같은데 10년 동안 잘라내느냐, 네. 20년 동안 잘라내느냐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잘라내면 약간의 이자 같은 개념이 더 많이 붙죠. 그런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험사가 앞으로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굴릴 이익률, 자산운용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년짜리 할부를 하냐 20년짜리 할부를 하냐 거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길게 내셔라. 가늘고 길게.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그만큼 될수록 우리한테는 또 유리한 거고 네. 또 한 달에 10만 원 낼 보험료를 한 5만 원으로 줄이고 길게 내는 대신에 다만 그 줄이는 5만 원으로 뭔가 저축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효용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다만 보험료를 길게 내면 월 보험료 싸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30년씩 내셔라 이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인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60세의 정년이야. 근데 30년짜리로 납입을 하시게 되면 70세까지 내셔야 되잖아요. 네. 은퇴하신 다음에 소득이 끊겼는데 연금 받아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마지노선은 내가 은퇴하고 돈을 버는 나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나이까지만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면 타협하셔야 됩니다. 보험금 보장을 좀 줄이더라도 부담이 안 되시는 수준에서 돈을 버는 기간에 보험료 납입은 끝내자라는 걸 목표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이 담보, 특약 이런 거 꼭 챙겨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짜잘짜잘한 거는 버리세요. 우리가 네. 일반적인 소비자의 눈으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질병도 보장해주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네. 무슨 경계성 종양이다, 뭐 제자리 암이다. 이건 대체 무슨 네. 말입니까? 이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이 되기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섰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라든가 뭐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 이런 굵직한 질병들 있잖아요. 딱 들어봐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위주로 가입하시고 그 외에 정말 희귀한 질병들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여기는 있네. 이쪽 보험이 좋은 건가? 이거는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굵직한 거 먼저 가입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자리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도 손해보험사 쪽이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손해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험의 원칙에 가장 부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오늘 교통정보가 많죠. 길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만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야도 좋지 않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국에서 비 많이 옵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고 계시네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가 슬퍼요. 처음 느껴본 이별. 올해 우수사원 후보로 제가 올랐습니다. 상금과 상품이 큰데요.
있잖아요.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금과 상품이 눈에 들어오네요. 전 아직 진정한 후보가 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본능에 충실하신 거죠. 올해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요런 자랑하고 싶은 소식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기쁨을 나눠서 배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만 참세상 연구소 연구실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좀 무거운 주제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 이런 네네.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참여연대에서요. 그 올해 이제 공공의료 관련 올해 예산이 이제 한 2조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이 공공의료 예산이 이제 1조 5,873억 원으로 약 한 35% 정도 이제 삭감됐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1조 8,800억에서 내년에는 이제 8,704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이게 이제 삭감돼서 그래서 이제 전체 공공의료 예산도 줄고 보건의료 그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 네네. 그쪽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제 회복하는 쪽으로 네네. 우리가 예산을 재분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네.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그런 보도는 사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제 본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데 전용하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이제 8,700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공공의료 예산도 조금씩 이제 증가돼서 전체 공공의료 예산도 올라갔고 보건의료 예산도 본 예산에서는 이제 증액되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하고 정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홍성만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입니까? 이게 그 정부 얘기대로 이렇게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올해는 이제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면 두 차례 이제 추경해서 1조 8,800억 정도가 됐고 그리고 예비비에서도 끌어와서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돼서 한 2조 원 좀 넘게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본 예산에 8,700억이 편성됐으니까 요거 이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정부 얘기가 맞고요. 근데 실제 이제 전체 그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게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참여연대 얘기가 맞습니다. 1조 원 정도 삭감됐다라고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 용처가 달라졌으니 이제는 그만한 몸집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해가 됐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고 있으니 오히려 일자리 같은 곳에 그 예산을 더 쓰겠습니다. 요거는 일견 합리적인데 본 예산에 없었으니까 본 예산이 증액됐으니 이걸 늘어났다고 봐야 된다. 요거는 좀 조삼모사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알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거기도 한데요.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19 대응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한 3개월치 정도의 그 대응 예산을 편성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가 그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 겨울은 그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이게 다시 필요하면 이제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동원해서 좀 대응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그 공공의료 예산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임시적으로 편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얼마나 이제 많고 뭐 적절한가라는 그런 이제 그 문제보다도 이 코로나 대응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그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든가 의료 인력 부족 그리고 그 공공의료 전달 체계 문제 등을 이제 해소하는데 이 얼만큼의 이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건의료 이제 단체들에서는 이게 이제 태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 사실 이제
공공병원이라든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들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이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 같으면 이제 그 2년 가까이 뭐 쉽게 말하면 갈아 넣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일하던 그 인력들도 이제 그만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인력 그 부족 사태를 그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9월에 보건의료 노조에서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의료연대 노조라고요. 그 국립대병원 그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연대 노조에서는 11일부터 수요일부터 다시 이제 파업에 나선다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지금 홍 실장님이 가져오신 주제를 그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비비나 추경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예산의 그 제목을 다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단판을 딱 달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항목에 맞는 식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완전 삭감되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지금 간호사들이 거의 월에 몇백 명씩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네네. 보도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현장 인력들을 취재를 해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국민들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싫습니다. 우리 네. 그냥 사람이고 사람이라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공공병원 관련해서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그 정부에서 예산이 이걸 뭐 조금 더 그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 지역병 그 공공병원 그 확장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예산만 잡아놓고 이거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없었으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병원 신설은 대전의료원 이제 설계비 정도만 지금 뭐 이 추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상 이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각 지역에 거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너무 절감한 부분인데 관련돼서 인력을 제대로 처우하지 않으면 에이스답게 대우하지 않으면 에이스들이 오지 않겠죠. 네. 그분들은 희생에 마땅한 인력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세트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3291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923님 보험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저도 오늘부터 1일입니다. 7554님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보험 용어 비슷비슷한 보험 종류 어려운 내용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요 김현우 소장님이 주신 팁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3291님도 보험 복잡하고 어렵다는 편견이 사라지네요 해주셨고요. 저희 앞으로도 어려운 얘기들 우리끼리만 알아야지 해서 우리끼리 아는 말로 해놓은 것들 그 시민의 언어로 풀어서 쏙쏙 와닿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알차게 돌아올게요. 발전.